박준호는 40살이었다. 그의 인생은 숫자로 규정된 삶이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에 집을 나서 9시까지 회사에 도착했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일상 속에서 그는 2년 전 이혼이라는 뜻밖의 변수를 맞이했다. 삶의 모든 리듬이 깨져버린 듯했다. 아내는 떠났고 아이들은 주말에만 볼 수 있었다. 그의 텅 빈 아파트는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런 그를 쫓아다니는 또 다른 불청객이 있었으니 바로 지긋지긋한 만성 허리 통증이었다. 그날도 허리 통증은 아침부터 그를 괴롭혔다. 욱신거리는 통증은 그가 잠시라도 잊고 싶었던 삶의 무게를 상기시키는 것만 같았다. 그는 지인의 추천으로 한 재활의학과를 찾았다. 도수치료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 병원마저 효과가 없으면 그는 정말로 삶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릴 것 같았다. 박준호님, 이쪽으로 오세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치료실 침대 옆에 서 있는 한 여자였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는 30살쯤 되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삶의 연륜이 느껴지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소연. 그녀의 손은 그가 악수를 위해 내민 손을 잡는 순간부터 남달랐다.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굳건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단단함이 느껴졌다. 준호는 침대에 엎드렸다. 소연은 준호의 허리 상태를 꼼꼼하게 살핀 후 그의 등과 허리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단단한 손이 준호의 허리 근육을 누르기 시작하자 찌릿한 통증이 온몸에 퍼졌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시며 몸을 움츠렸다. 힘비 빼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준호는 그녀의 말대로 몸에 힘을 뺐다. 그러자 소연의 손은 더욱 깊숙이 준호의 근육 속으로 파고들었다. 통증은 절정에 달했다. 이 고통을 또 어떻게 버티지? 준호의 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때였다. 그녀의 손이 그의 허리 한 지점을 꾹 누르며 자세를 고정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욱신거리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그 자리에 시원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소연의 손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있었지만 준호는 마치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 단단한 손은 고통에 움츠러들었던 그의 허리를 곧게 펴주었고 동시에 외로움에 굽어있던 그의 마음까지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듯했다. 40년의 삶 동안 그는 이처럼 누군가에게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지는 법이죠. 그녀가 나지막이 던진 한마디는 준호의 가슴에 그대로 박혔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다.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지난 2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위로와 안도감을 느꼈다. 40년의 삶을 통틀어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나약함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굳건한 마음을 잃어버렸다. 치료실을 나서는 준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허리 통증이 완화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어떤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소연은 이미 다음 환자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도수 치료 받으러 왔다가 내 마음이 흔들렸다. 박준호의 삶은 이혼 후 멈춰버린 시계와 같았다. 그의 아파트는 넓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의 흔적은 사진첩과 가구 몇 점에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혼자서 식사를 했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맥주를 마셨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빠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의무적인 만남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아이들 앞에서는 늘 밝게 웃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허전함이 그를 감쌌다. 준호는 회사에서는 능력 있고 성실한 부장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동료들은 그를 강철 멘탈이라고 불렀지만 그건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불면증에 시달렸다. 잠들지 못하는 시간 동안 그는 지난 삶을 되짚어 보았다. 왜 이혼을 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해답 없는 질문들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만성 허리 통증은 그런 그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상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깊고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다. 물리치료, 한방치료, 온갖 좋다는 약을 다 먹어보았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다. 통증은 마치 그의 텅 빈 마음을 꼬집는 것만 같았다. 내가 이렇게 아픈 건 네 마음이 아파서 그래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는 병원을 전전하며 희망을 잃어갔고 결국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소영과의 첫 만남은 그에게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의 손은 신기하게도 통증의 근원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풀어주었다. 준호는 그녀의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통증 완화 때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기다리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치료만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치료를 받는 동안 준호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그는 소연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개인적인 질문도 하지 않았고 오직 치료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늘 침착하고 그녀의 손은 늘 단단했다. 준호는 그녀의 그런 점이 좋았다. 불필요한 동정이나 연민을 보이지 않는 오직 자신의 일에만 충실한 모습. 그러나 그 무심한 듯한 태도 속에서 그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어느 날 준호가 침대에 엎드려 있을 때였다. 소연이 그의 허리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근육을 이완시키며 말했다. 허리 통증은 마음의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근육이 굳고 그게 통증으로 이어지거든요. 제가 몸을 풀어드려도 본인 스스로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해요. 그녀의 말은 마치 그에게만 들으라는 듯 나지막하면서도 단호했다.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이 자신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치료가 끝난 후 준호는 소연에게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은 허리가 아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소연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네, 저도 아파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 통증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녀는 통증을 통해 강해졌다고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단단한 손이 단순히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경험을 통해 굳어진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혼자서 밥을 먹다가 문득 슬픔에 잠겼다. 그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팠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했다. 그의 몸은 오랜 시간 굳어 있었고 그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 잠겨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그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막연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곁에는 늘 그의 허리 통증이 있었고, 이제는 그 통증을 어루만져주는 단단한 손을 가진 이소연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찌푸려 있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쏟아냈다. 준호는 소연의 마지막 치료를 받고 병원 로비를 나왔다. 습하고 꿉꿉한 공기 탓인지, 아니면 마음의 불안 탓인지, 허리 통증이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퇴근 시간과 겹쳐 잡히는 차가 없었다. 결국 그는 로비 한쪽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준호의 마음은 홀로 동떨어져 있었다. 그때 소연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퇴근 준비를 마쳤는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직 안 가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준호는 멋지게 대답했다. 허리, 더 아프시겠어요? 습하면 통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녀의 말에 준호는 깜짝 놀랐다. 그는 아무에게도 허리가 아프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표정만 보고도 그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다. 소연은 잠시 말없이 서 있더니 가방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내 준호에게 내밀었다. 이거 쓰고 가세요. 저는 곧 있으면 차가 올 거예요. 준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당황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쓰셔야죠. 괜찮아요. 젖으면 감기 걸려요. 통증에도 안 좋고요. 소연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우산을 준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이 닿는 순간 준호는 다시 한번 그 단단함을 느꼈다. 준호는 어색하게 우산을 받아들고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내일 꼭 돌려드릴게요.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돌려 로비 안쪽으로 걸어갔다. 준호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산을 펼치자 빗줄기가 후두둑 소리를 내며 우산 위로 떨어졌다. 준호는 우산을 든 채로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이제까지 다른 사람의 호의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혼 후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다른 사람의 관심과 배려를 받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낯선 여자가 건넨 우산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 우산은 단순한 비 가리명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준호는 소연이 준 우산을 거실에 세워두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산에서 나는 희미한 흙냄새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허리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전처럼 그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그는 잠이 들기 전 처음으로 그 우산을 준 사람 이소연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의 단단한 손, 그리고 그의 통증을 정확히 짚어냈던 그녀의 눈빛. 그의 삶은 더 이상 혼자만의 공간이 아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이 작은 사건은 준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음 날 그는 우산을 돌려주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병원을 찾았다. 소연은 우산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 이제 그는 그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더 이상 묵묵부답이 아니었다. 짧은 인사와 함께 오가는 몇 마디의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서서히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치료실 안의 침묵은 줄어들었고 그들 사이에는 조금씩 인간적인 교감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준호는 깨달았다. 자신의 허리 통증은 몸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2년간 쌓아온 마음의 외로움과 고통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리고 소연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통증까지도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단단한 손은 그에게 물리적인 치유를 선사했고 그녀의 조용한 위로는 그에게 잊고 지냈던 삶의 온기를 되찾아 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산 사건 이후 박준호의 치료실은 더 이상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다. 준호는 먼저 소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병원 주변의 맛집 이야기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점차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소연은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그녀의 경청하는 태도는 그 어떤 대답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준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준호는 자신이 겪은 이혼의 아픔, 그리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다. 선생님, 이혼하고 나서 제일 힘든 건 혼자라는 거더라고요. 그냥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 같이 웃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 그의 목소리는 쓸쓸함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준호의 허리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근육을 풀어주며 말했다. 혼자라는 건 가끔은 자유롭기도 하지만 가끔은 너무 무겁죠.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준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녀 또한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단단함은 그저 그녀의 신체적인 강인함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강인함이었다. 소연도 준호에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말 대신 담담한 어조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의대 진학을 꿈꿨지만 집안 사정으로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대신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그곳에서 인체의 복잡한 구조와 물리적 원리를 공부하며 재활치료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고 했다. 제 손이 힘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픈 사람을 보는 것이 익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몸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지식으로 아픈 사람을 돕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슬픔 대신 담담한 체념과 함께 그녀의 직업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단단함의 원천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으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다. 준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허리 통증은 그녀를 만나는 통로였다는 것을. 통증이 없었다면 그는 이토록 진실하고 단단한 영혼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치료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섰다. 소연은 준호의 신체적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응어리까지 풀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특별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의 따뜻한 손으로 그의 허리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 손길 하나만으로도 준호는 깊은 위안을 얻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준호는 이제 치료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것은 더 이상 의무적인 병원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이었고 소연과 소통하며 삶의 온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그는 소연의 존재를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조금씩 되찾아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갇혀있던 외로움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허리 통증은 이제 단순히 아픈 곳이 아니라 그를 진정한 치유의 길로 이끌어준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갔던 준호는 치료실 밖에서 소연을 마주쳤다. 그녀는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부모님 병원비. 그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또 갑자기.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평소에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곧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에게 그녀의 단단함이 사실은 깊은 고통과 상처를 숨기기 위한 방어막이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소연은 통화를 마치고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준호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치료실로 이끌었다. 그날의 치료는 평소와 달랐다. 준호는 그녀에게 허리를 맡기는 대신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제가 들어드릴 수 있다면 말해주세요. 혼자서만 짊어지지 마세요. 준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어머니도 힘든 삶에 지쳐 쓰러졌다. 그녀는 가족의 빚과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물리치료사가 되어 돈을 벌기 시작했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 저는 이제 괜찮은 줄 알았어요. 빚도 거의 다 갚았고 부모님도 많이 좋아지셨으니까요. 그런데 또다시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어요. 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영원히 끝없는 고통의 반복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그가 처음 봤던 그 굳건함이 아닌 텅 빈 무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동정심을 느꼈다. 그는 소연의 단단함이 만들어진 이유를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단단해져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는 그가 짊어졌던 외로움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보다 조금 더 컸고 따뜻했다. 선생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제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준호는 이혼 후 겪었던 자신의 외로움과 무력감을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공감의 손길을 내밀었다. 저도 혼자서 힘들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근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건 선생님의 단단한 손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단단한 손이 되어드릴게요.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연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준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그녀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쌓아왔던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그녀는 준호의 따뜻한 품 안에서 평생 짊어져 왔던 삶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았다. 그날 이후 준호는 소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그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돕겠다고 제안했지만 소연은 완강히 거절했다. 준호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도왔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가 힘들 때면 따뜻한 차를 사주고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그녀가 짊어진 짐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함께 이겨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환자와 치료사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가 되었다. 박준호와 이소연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준호는 소연을 위해 직접 밥을 지어주기도 했고, 소연은 그의 아파트에 작은 화분 몇 개를 가져다 놓아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열정보다는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평화로웠다. 그러나 사회적 시선과 가족이라는 벽은 여전히 존재했다. 특히 준호의 전 부인은 소연의 존재를 알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힘든 걸 아는 여자라니 그 사람 혹시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함께 지난 시절 준호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받은 건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내 몸과 마음을 둘 다 치료해줬어.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줬어. 더 큰 문제는 그의 아들이었다. 20살이 된 아들 준이는 아버지의 새로운 관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아파트에 찾아왔을 때 소연이 준호의 옷을 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아빠, 저분은 누군데요? 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빠를 도와주는 분이야. 아빠가 허리 아플 때 치료도 해주고 힘든 거 얘기도 들어주는 아주 좋은 사람이야. 준호는 아들에게 소연을 소개했지만 준이는 소연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소연은 그런 준이의 반응을 이해해야 한다는 듯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준호는 아들과 단둘이 앉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준희는 아버지의 이혼 후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준희야? 아빠가 이 사람을 왜 만나는지 알아? 아빠는 이 사람의 단단한 손을 보고 흔들렸어. 그 손은 아픈 아빠의 허리뿐만 아니라 텅 비어있던 아빠의 마음도 만져줬어. 아빠가 이 사람에게 받은 건 돈이나 위로가 아니야. 아빠가 다시 살아갈 용기였어. 그날 밤, 준혜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버지가 이혼 후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떠올렸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늦게 퇴근했고, 주말이면 늘 홀로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소연을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따뜻한 빛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준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연에게 다가갔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오랜만이라서. 소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 잘 알아요. 준이는 소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었다. 그는 소연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소연은 더 이상 낯선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의 삶에 다시 웃음을 찾아준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준이는 소연을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고 소연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소연 또한 준호의 아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사회적 시선과 가족의 편견이라는 벽은 허물어졌고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며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지는 않았지만 삶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온기가 되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렀다. 박준호의 허리 통증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았고 정기적인 치료도 필요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여전히 소연의 병원을 찾았지만 그것은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연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치료실 대신 그녀의 진료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녀가 바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화롭고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소연은 준호의 눈빛에서 그녀의 단단한 손이 해냈던 기적을 보았다. 그는 단순히 몸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음의 병까지 치유되었다. 이혼 후 그를 괴롭혔던 외로움과 공허함은 사라졌고 그 자리는 소혜연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채워졌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다. 소연 또한 준호 덕분에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 덕분에 마침내 작은 개인 병원을 개원할 꿈을 꾸게 되었다. 준호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사업 계획을 함께 구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준호의 옆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지친 기색 대신 확신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준호와 소연은 함께 그들의 아파트 옥상에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그들은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고 작은 꽃들을 심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그들을 감쌌다. 준호는 땀을 닦으며 소연을 바라보았다. 흙이 묻은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준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무엇을요? 소연이 물었다. 도수치료 받으러 갔다가 단단한 당신의 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단단한 손은 내 마음을 흔든 게 아니라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와 내 외로움을 치유해준 거였고요. 소연은 준호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제는 그 단단함 속에서 더 깊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아저씨는 저한테 그냥 환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지고 있던 삶의 짐을 함께 나눠진 동반자였죠. 저는 아저씨를 통해 저의 단단함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들의 사랑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옥상 정원에서 자라는 작은 식물들처럼 매일의 작은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그들의 삶은 이혼이라는 비극과 고통이라는 그림자를 뒤로하고 평화와 행복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고독한 사람이 아니었고 소연은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보듬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만난 두 영혼이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며 서로를 구원한 이야기.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치유와 행복을 찾았다.